오늘 일요일이고 밖에 비도 내리고 날씨가 좀 흐려서 이제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기보다는 좀 차분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이제 곧 다가오고 다음 주 되면은 거의 뭐 한 열흘을 놀게 되는데요. 뭐 추석 명절 때 잘 쉬시고 오늘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님.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진행한 지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몇 분들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세무 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행복한 상속증여 센터라는 곳이고요. 저희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로 WW 세인트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카메라를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이혜아님 질문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좀 캐주얼하게 우리가 살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세무적인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자면은 여러분들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사실 이 상속과 증여라는 것이 참 개념은 뭐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편법을 막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수십 년간의 두뇌 싸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그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 이미 규정상 상당 부분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부모님이 그동안 편찮으셔서 곧 상속이 발생할 것 같은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으시다. 예. 그렇죠.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고, 그리고 많이 겪어도 2번 이상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언제나 생소하고 언제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 질문 사항을 보면 이럴 때 자녀들 통장으로 그
부모님 예금을 미리 계좌이체를 해두면 상속받는 재산에서 제외가 되니까 상속세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에서는 이미 이렇게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한 포착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에 자녀들한테 계좌 이체한 어떤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기간이죠. 10년이라면 10년 이내에 부모님 재산이 예금이나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한테 가게 되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는 증여가 되겠지만 상속이 개시된다면은 그 재산들은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을 해서 결국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어떤 행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 계좌이체는 너무나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사전 증여 재산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다 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금융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님 계좌에 금융재산, 즉 예적금 또는 보통예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러한 재산이 상속이 됐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예금이 상속이 된다면은 1억 원의 20%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이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어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걸 미리 어떻게 좀 절감을 해보겠다고 자녀 통장으로 미리 옮겨 놓는다면 부모님 계좌에 있는 예금이 없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할 여지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감을 하려고 했던 행동인데 오히려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예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 계좌에 남겨놓는 것이 상속세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쭤보셨네요.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금 2억을 찾아서 현찰로 5만 원짜리 지폐로 찾아서 집안의 어디인가에 쓰지 않고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찾아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는 금으로 바꿔서 내가 금을 땅속에 묻어놔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에 대한 그 과세관청의 안전장치도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에는 없지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2억 원, 뭐 돌아가시기 2년 전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그 인출된 예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내용을 과세관청에 소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그 사용처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예금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추정상속재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형찰로 찾아서 집안의 어딘가에 꼭꼭 숨겨놓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금 2억 원을 찾아서 그 사용처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처라는 것이 적당히 소명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내가 현찰로 찾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현찰로 찾는다, 금으로 바꿔놓는다 이런 것들이 일단 겉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니까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이게 그 과세관청의 어떤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 결국은 소명을 해야 되고 소명이 적절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2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규정상 1년 동안 인출된 예금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굳이 뭐 소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럴 때는 현찰로 찾아놓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좀 미리 어떤 그런 행동들이 상속세를 절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마다 너무나 판단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서 단적으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크게는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금으로 인출해 두고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조금씩 꺼냈으면 예,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복한 상속증여 센터로 연락을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을 못하지 않나요? 네, 추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납세자한테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추적해서 너 이거 이렇게 인출한 거지? 라고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면 그거는 그냥 추정입니다.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면 납세자가 증명하세요. 네, 그래서 추적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네, 신승훈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네요. 부모님의 채무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요. 예, 맞고요. 그럼 부모님 명의로 미리 대출을 많이 해서 대출을 미리 많이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도 아까 질문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상속재산에서는 채무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면 채무도 공제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표준에는 채무가 빠지게 되죠.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만큼은 임차인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공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만큼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세관청에서 무방비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왕창 채무를 부담하셨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5억 원의 대출을 받고 상속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했던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 간에 형평성 논란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누구나 좀 많이 편찮으시다 했을 때는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을 많이 받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편법으로 상속세 세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셨다면, 즉 대출을 했다면 결국 대출을 했다는 얘기는 그 부모님 명의로 현금이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현금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또는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소명하지 못했을 때는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그 부담한 채무만큼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채무를 부담했고 그 채무액만큼 상속 재산이 늘어나는 게 되니까 결국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불필요하게 금융기관에 이자만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의 채무라면은 모르겠지만 상속세 금액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를 발생을 시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납세자께서 유족들이 이 채무를 부담해서 그 돈이 어디에 갔는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러한 방식으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될 텐데요.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아마 이자만 부담하게 되고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누군가한테 어떤 개인한테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고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부모님의 채무이니까 공제를 해달라 한다면은 결국은 그 채무에 대해서는 지인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세법에서는 특히 상증세법에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많은 그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안정장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물망이 촘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상속세 절감을 위한 어떤 인위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인위적인 어떤 절감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방지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이미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 질문하신 분께 이렇게 실망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참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달리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차단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예,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학생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크죠. 또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이미 근로소득을 내고 남은 재산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도 취득하고 예금도 취득을 했는데 그것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 또 세금을 매긴다. 예, 글쎄요, 이거 이중과세라기보다는 이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이중과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나치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고 그래서 충분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돈 벌 때 내는데 죽고 나서 세금을 예 맞죠. 정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많은 재산을 아, 개인의 많은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가요?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뭐 젊었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눈 한번 감고 한 2년 다녀오면 끝이지만 납세의 의무는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큰 의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납세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다고 했을 때 그 기름에 부과되는 세금이 거의 한 40%에 달하게 될 테니까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정말 네, 담배 한 갑을 샀을 때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세금도 어마어마하죠. 모든 물건을 샀을 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고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세금을 내고 있고요. 월급 받았을 때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또 근로소득세로 납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남긴 재산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높은 세율로 또 납세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또 한다는 게 상책이고 또 한번 채팅방을 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곧 된다고 하던데 개편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관건인데 개편이 된다면 상속세의 기본 컨셉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깊게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상속세는 왜 내가 받은 게 아닌 건데도 한꺼번에 이렇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모든 유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나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가 3명인데 부모님이 상속 재산을 30억을 물려줬을 때 각각 10억씩 물려받는데도 30억에 대해서 전체 30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3명이서 나눠서 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을 유산세제라고 합니다. 유산에 대해서 통째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제를 우리나라 상속세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개편을 하려고 하는 방향은 유산 취득세입니다. 자기가 취득한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을 형성해서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30억이었는데요. 3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과세 표준이 30억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부담을 하게 되고 반대로 개편 후에 유산 취득세가 되면은 각각 물려받은 3명이서 각각 물려받은 1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테니까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억씩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 30억씩 하나하고 10억씩 3개하고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적용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합쳤을 때 똑같다고 하더라도 많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과세 표준이 적어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 개편될 상속 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과 동일한 유산이 남겨지더라도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가 40-50년 전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로 큰 틀에서 변하지가 않았는데요.
가장 변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상속공제라는 거 있습니다.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남겨진 유족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 터전인데 생활을 해야 되는 근간이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상속세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서 뭐 5천만 원씩 공제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고요. 뭐 장애자나 연로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 그 유산의 거의 90% 이상은 부동산일 것 같은데요. 4, 50년 전 부동산 가치와 지금 현재 부동산 가치는 10배, 20배, 30배 이상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불과 10년 전의 아파트 평균 가격과 지금 평균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굉장히 그 과거에 제정됐던 상속세 제정됐던 그 시기에 부동산 가격과 지금 부동산 가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공제 금액을 크게 상향을 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 1인당 5천만 원인데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로는 5억 원까지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는 공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주도를 하게 돼 있고 그 정부의 어떤 철학과 부합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 개편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은 앞으로 2년 이후, 3년까지, 넉넉 잡고 한 3년 이후에나 적용이 될 것 같아서 당장 뭔가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크게 완화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길게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가볍게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방송이니까 또 다른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본 컨셉이 바뀝니다. 네, 형제가 있을 경우.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저희 집 형제가 3명인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개편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 상속세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많이 취합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많이 받아서 또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